혹시 친구한테 커피값이나 뭐 점심값으로 10,000원, 20,000원 정도 암호화폐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뭐 소액으로 해외 거래소에 옮겨보거나요? 아마 대부분 이 정도 소액은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 정부가 바로 그 커피 한 잔 값의 소액 거래까지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 판도가 어떻게 정말 송두리째 바뀌는지, 또 그 배경에 있는 트래블룰, 그리고 스머핑이라는 개념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가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100만 원이라는 그 기준선. 지금까지는 일종의 안전선처럼 여겨졌던 그 기준이 아예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금액 아래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돈 1,000원을 보내도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고 또 추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왜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강력한 칼을 빼들었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씩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인 트래블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용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자금 이동 추적 규칙, 이 정도로만 막연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원래 어떤 규칙이었나요? 맞습니다. 용어 자체가 좀 딱딱하게 들리죠. 원래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규범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 어디서 와서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그 경로를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서 송금할 때 보내는 사람 이름, 계좌번호, 또 받는 사람 이름, 계좌번호를 전부 확인하잖아요. 네네, 당연히 하죠. 이 바로 트래블 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송금 시스템을 암호화폐 세계로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갑 주소만으로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하라는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같은 범죄 자금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게 핵심 목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이 트래블 룰을 적용해왔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군요. 100만 원이라는 아주 명확한 기준선이 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99만 9천 원씩 보내면 이 규칙을 피해갈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건 거의 대놓고 여기로 빠져나가세요 하고 알려준 허점이나 마찬가지였을까요? 하하,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규제를 만들 때 현실적인 거래 편의성을 고려해서 일종의 면제 조항을 둔 건데 이게 오히려 교묘한 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허점을 파고드는 수법을 우리가 스머핑이라고 부릅니다. 스머핑이요? 잠시만요. 이름이 되게 귀엽잖아요. 만화 캐릭터 스머프가 딱 떠오르는데 이 용어는 대체 어디서 온 건가요? 이름만 들으면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 이름의 유래가 흥미롭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화 캐릭터 스머프에서 따온 게 맞습니다. 스머프들이 각자 작은 집에서 살면서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거액의 불법 자금을 투적이 불가능할 정도의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서 수많은 계좌나 지갑으로 분산시켜 옮기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은어입니다. 이름은 귀엽지만 금융 범죄 세계에서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골치 아픈 수법 중 하나죠.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옮기면 바로 걸릴 큰돈을 안 걸리게 스머프처럼 작게 쪼개서 옮기는 행위. 정말 직관적인 설명이네요. 예를 들어 불법 자금 1억 원을 옮겨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만약 1억 원을 한 번에 특정 지갑으로 보낸다면 트래블 룰에 따라서 즉시 송수신자 정보가 거래소에 기록되고 자금 출처 조사나 의심 거래 보고 STR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걸 99만 원씩 101번 이상으로 쪼개서 수십 개의 다른 지갑, 여러 사람 명의의 계정, 심지어 국내외 여러 거래소를 거쳐서 복잡하게 보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각 거래는 100만 원 미만이니까 트래블 룰 적용 대상에서 쏙 빠져나가고 추적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하나로 합쳐서 원래 금액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이게 전통금융보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은행 계좌는 개설 절차라도 까다롭지만 암호화폐 지갑은 클릭 몇 번이면 1분 만에 수십, 수백 개를 익명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국경 없이 24시간 즉시 전송이 가능하고 봇을 이용해서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버리면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거대한 자금 세탁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탈세, 마약 거래 대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같은 것들이 이런 스머핑 수법으로 세탁되고 해외로 빠져나간 사례가 계속 적발되면서 정부가 더는 이 허점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정부가 더 이상 쪼개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군요.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100만 원이라는 기준선이 사라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 자체를 법에서 아예 삭제하고 사실상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1원을 보내든 99만 원을 보내든 이제 금액과 상관없이 가상자산 사업자, 즉 거래소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야말로 쪼개도 다 보인다는 전면 감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거죠. 모든 거래라니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그럼 추적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어 제가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코인을 옮기는 건 당연히 포함될 테고 거래소에 있는 제 코인을 제가 관리하는 개인 지갑,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로 옮기는 건요. 이것도 포함되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당연히 국내 거래소 간의 이동은 포함되고요. 말씀하신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 역시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고객의 자산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최종 목적지인 개인 지갑의 소유주가 누구인지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해외 거래소는요? 바이낸스나 OKX 같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이런 거래도 다 추적 대상이 되는 건가요? 현재 논의되는 방향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의 거래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거쳐서 나가는 모든 자금 이동에 대해 그 목적지가 어디든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확보하고 기록하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 이동이 이 규제망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듣기만 해도 거래소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이건 한국만 유독 깐깐하게 구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마치 반에서 우리만 너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 변화를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국제적인 흐름에 발을 맞추려는 성격이 훨씬 강하죠. 세계 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라는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고요. 회원국들에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더드가 그렇게 정해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OECD에서 크립토 자산 보고 체계라는 새로운 국제 표준을 만들었는데 한국도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한 발 더 나아가서 각국이 자국 내에서 일어난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서로 자동으로 교환해서 역외 탈세를 막자는 훨씬 더 강력한 공조 체계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번 조치는 이런 국제 규제망에서 뒤처지지 않고 자금 세탁 방지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뒤처지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글로벌 표준을 따라가는 거라면 거스를 수는 없는 흐름이겠네요. 그럼 이 새로운 규제는 언제부터 우리 현실이 되는 건가요? 당장 내일부터 바뀌는 건 아니겠죠? 네,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단계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정비되는 과정도 거쳐야 하거든요. 모든 절차가 정부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6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우리에게 그리고 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범죄 예방이라는 좋은 취지는 알겠지만 듣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게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것 같아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이 규제는 아주 뚜렷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죠.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처럼 스머핑 등을 통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마약 거래 같은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는 검은 돈이라는 부정적인 꼬리표를 떼어내고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규제 불확실성과 자금 세탁 위험이거든요. 이런 규제 체계가 명확하게 잡히면 오히려 이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요. 확실히 그런 면은 있겠네요. 하지만 동전의 뒷면도 분명히 있겠죠. 모든 거래를 추적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우려들이 나오고 있나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첫째는 이게 과연 효율적인 규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거래를 보고하고 관리해야 하는 거래소의 행정적, 기술적 부담이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100원짜리 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5년간 보관하기 위해 수천 원의 비용이 든다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죠. 이 비용은 결국 수수료 인상 등의 형태로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친구에게 커피 한 잔 값으로 보낸 암호화폐 내역까지 국가가 전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국가가 감시하는 금융 빅브라더의 등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래를 추적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웹 3.0 생태계 전체를 허가된 시스템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지갑을 만들고 참여하던 탈중앙화의 정신이 모든 행동이 중앙기관에 보고되는 거대한 인트라넷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은행 송금과 암호화폐는 그 탄생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은행은 중앙기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암호화폐의 핵심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트러스트레스 시스템인데 모든 거래를 국가가 들여다본다면 그 철학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탈중앙성과 프라이버시라는 가치가 국가의 규제와 정변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디파이 개발자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한국에서 자유로운 블록체인 실험은 끝났다고 한탄하더군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수백, 수천 번의 아주 작은 테스트 거래를 해야 하는데 그 하나하나에 신원 확인 절차가 붙는다면 개발자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시험해 보겠냐는 겁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결국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는 칠링 이펙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매우 큽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스머핑이라는 소액 쪼개기 수법을 통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하던 암호화폐 트래블러를 사실상 모든 거래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고액 거래를 선별적으로 감시하던 시스템에서 커피 한 잔 값까지 모두 추적하는 전면 추적 시스템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새로운 규칙은 국회 논의를 거쳐서 이르면 2026년부터 우리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가 블록체인 위에 영구적으로 기록되고 동시에 정부에 의해 완벽하게 추적 가능해진다면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게 될까요? 이것이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보완하는 편리하고 투명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까요? 아니면 결국 은행보다 불편한 디지털 현금이 되어 탈중앙화라는 본래의 매력을 완전히 잃게 될까요? 어쩌면 이 변화는 규제받는 양지의 암호화폐와 추적을 피하는 음지의 암호화폐로 시장이 양분되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